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전혀 세금을 추징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수익이 많은 사람들.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26년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으로 부동산을 살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지금 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초기 투자금은 본인 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부모님으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님 모시고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세무공무원으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2017년 10월에 이제 퇴사하고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있는 네.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 언론에 굉장히 뉴스가 크게 나왔던 게 있는데 이 황정음 씨가 회사 돈을 42억 빼돌려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누가 지인이 보내줘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횡령 혐의예요. 사람들이 횡령 그러면은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황정음 씨 그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황정임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을 관리하는 1인 법인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 1인 법인이니까 주식 100%를 황정음 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 법인들도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의 뭐 연예 수입 있잖아요. 네. CF나 이제 뭐 연예인으로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그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황정음 씨 주장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법인은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인의 자금 42억을 인출해서 황정음 씨 개인 명의로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반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네. 100%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할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지금 황정미 씨가 이제 뭐 가족 중에 과거 가족이었던 분하고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법인 자금은 뭐 1인 법인이든 가족 법인이든 절대 함부로 회사 밖으로 이제 돈을 인출해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급여나 이제 배당으로 인출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명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형법에서는 횡령이라고 그러고 이제 세법에서는 이걸 사회 유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황정음 씨는 형법상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게 기사가 나버렸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제 그냥 두지는 않겠죠. 국세청에서도 이게 사회 유출로 봐서 이제 황정음 씨한테 상여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황정음 씨가 이거를 반환을 안 했으면 상여 처분을 하는 거고 네. 혹시라도 이제 회계 장부에 황정음 씨가 빌려간 걸로 처리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세법에서는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지급금에 대해서 원래 4.6%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자도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여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세법상의 처분까지 이제 아마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 상태에서 투자가 어려운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래도 법인을 운영할 때 자금을 투자할 때 이 어떤 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네. 우리가 가족법인이나 이제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개인으로 이제 투자했을 때 보다는 세금이 더 줄어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은 개인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에서 22%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과세 표준 2억 이하까지는 세율이 9%입니다.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9.9%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율만 놓고 보면은 법인이 약간 이익이 있죠. 이제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불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상장 주식 있죠. 네. 국내 상장 주식은
우리 개인들이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법인은 양도세 비과세가 없어요. 아. 법인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네.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그거를 수익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법인이 우리나라 국내 이제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 바로 법인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이 더 불리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또 개인이 가져가서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잘못했다가 아까 황정음 씨 건처럼 그렇죠.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세법상 또 사회이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용증을 써야 되겠죠. 아, 네. 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개인이. 그리고 세법에서는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그러고 반드시 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죠? 네. 우리 이제 특수관계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 꼭 이자를 몇 프로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게 4.6%입니다. 이 4.6%의 이름을 이제 당좌대출 이자라고 그러는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빌려줄 때도 반드시 4.6%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이제 뭐 형법상 처벌까지 안 받으려면은 가급적 이사회 회의까지 개최해서 회의로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뭐 형법상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세법상 큰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좀 규정을 잘 지켜서 투자를 하시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혹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절세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최근에 과세 당국이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금 출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보통 우리 남편들이 직장 다니고 이제 배우자는 이제 가정 주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주로 남편한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남편만 소득이 있고 부인이 소득이 없으니까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당연히 배우자 증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제 배우자 증여가 6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제 범위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이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20억짜리의 아파트를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20억짜리. 그러면 5대5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은 남편이 10억, 부인이 10억 이렇게 자금을 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부동산 처분 대금이 남편 명의의 주택이었는데 그게 한 12억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12억이면은 그 12억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이제 조달하고 8억을 대출로 조달하는데 네. 이제 12억은 다 남편 돈이었잖아요. 네. 그게 5대5로 들어가면 이제 배우자한테 6억이 증여가 돼버렸죠. 그래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까지 이제 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8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차주를 공동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공동명의라고 해서 남편 4억, 부인 4억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러면 나중에 돈을 못 갚을 때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주는 꼭 한 명만 세웁니다. 그럼 이때 차주를 누구로 세울 거냐? 소득이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차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 명의로 대출을 8억 받아가지고 20억을 조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우선 배우자가 6억까지 증여를 받아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대출 8억 중에 부인이 4억을 대출받은 걸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남편이 8억을 대출받아서 4억을 부인한테 준 걸로 볼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명의가 5대5니까 사실 저 대출도 50%는 내 거다. 나 나중에 저 집 팔아서 갚을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겠죠. 네. 근데 과세당국은 이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누구가 했냐면은 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하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채무는 남편의 채무가 되는 거고 네. 부인의 채무가 아니에요. 부인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 당국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채무가 공동 채무냐 단독 채무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이자를 공동으로 내고 있느냐 단독으로 내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만약에 차주가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5대5로 공동으로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공동 채무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부인이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누가 내겠어요? 남편이 내죠. 그죠, 당연히 남편이 네. 내죠. 그러면 과세 당국은 이 채무는 남편의 단독 채무로 봅니다.
그럼 남편이 8억을 대출받아서 부인한테 추가로 4억을 더 증여해 준 거죠. 네. 그러면 부인은 총 10억을 증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공제 6억 한도를 초과해 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거 증여세 신고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신고 가산세 20%, 와. 그다음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10만 분의 22. 이렇게 해서 이제 연으로 따지면 한 8.04% 정도 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나오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로 많이 실수하는 사례고요. 네. 두 번째 실수 사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결혼하면은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한 4억이나 5억 지원해 줬어요. 사실 4억 가지고도 요즘 20평대 아파트 전세도 얻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쨌든 한 5억을 지원해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단계에서 과세 당국이 조사를 하느냐? 잘 안 해요. 사실 전세보증금도 징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증여세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은 고액 전세만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네. 이때 고액 기준이 국세청에서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통상 이제 8억 넘어가는 경우, 네. 통상 8억에서 10억 정도 넘어가면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하 단계에서는 잘 조사가 안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자녀가 전셋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계속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 5천, 1억씩 계속 증액을 해요. 근데 그때 또 돈이 또 부족하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애 키우는데 돈 다 쓰고 그럴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마다 또 부모님이 한 5천씩 또 지원을 해줘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한 6, 7년 동안에 총액으로 지원해준 금액이 한 이제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이 조사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어느 순간 집을 삽니다. 아. 집을 사는데 집을 한 15억짜리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한 이제 7억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모아놓은 예금이 부부 합해서 한 3억이 돼요. 네. 그럼 10억이 됐죠. 네. 거기다 이제 대출을 한 5억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 전세금 7억, 본인들 이제 모아놓은 근로소득 3억, 네. 그리고 대출 5억. 깨끗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세청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과세당국이 보기에 여태까지 이 자녀들의 소득을 다 계산해 봤더니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2억이 어디서 났겠느냐. 근데 거기에서 대출이 5억 있었죠. 그거는 빼줘요. 주로 얼마가 이제 부족하느냐. 결국 7억이 부족하죠. 네. 그게 결국 자녀들 전세 얻을 때 이제 부모가 지원해 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지원해 줄 때는 그때는 증여세 조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은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모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게 한 5년에서 7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 증여세를 과세해 버려요. 아. 그럼 그때 우선 신고를 안 했죠. 네. 무신고 가산세 20% 붙죠.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네. 엄청 많이 붙는다고 네. 그랬죠. 그럼 연도가 엄청 지났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카프카님도 이제 개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약간 신고를 누락했어요. 네. 일종의 이제 탄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당국이 이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을까요? 한 5년. 그렇죠. 5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5년 동안 국세청이 탈세가 일어난 걸 알면은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국세의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나면 과세를 못 해요. 설령 알아도. 근데 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같은 고의적인 탈세는 10년인데 일반적인 이제 조세 회피나 탄류는 5년이거든요. 네. 근데 상속증여세는요. 상속증여세는 10년입니다. 10년. 네. 그리고 무신고잖아요. 이건 이제 무신고한 거죠. 네. 무신고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7, 8년 전 것도 다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주의할 게 전세보증금 받았을 때 이제 문제가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집 살 때 전세보증금을 바로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집을 샀다가 증여세 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거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국세청이 좀 좋아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는 세금 실수 또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상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거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녀들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 자금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사가 많이 나오겠죠.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이 뭘 많이 실수를 하냐면은 본인들의 소득 있잖아요. 네. 소득 전액을 국세청이 다 자금 출처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은 자녀들의 소득이 있죠. 그걸 몇 년치를 싹 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은 소득세를 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세후 소득이 나오니까. 그리고 세후 소득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이제 얼마나 쓰는지를 다 확인해서 그 금액을 다 빼버립니다. 주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액, 요 두 가지 금액을 차감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가처분 소득이 나옵니다. 이 가처분 소득 계산해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작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축활동 거의 없습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한 5년치 싹 더해봤더니 많아봐야 1, 2억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들 신고소득 금액이 뭐 3, 4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을 과세당국이 다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서 이제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집을 사기 전에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출 여력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얼마는 증여받을 거고, 또 얼마는 빌릴 거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계획 없이 그냥 그 집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계약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내 자금 출처를 다 소명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급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네.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양권 취득할 때 이 주택수 산정 기준을 오해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보류지로 낙찰받은 분양권 사례를 좀 예시로 들어서 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 그리고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취득세 중과에서 정말 이게 실수 많은 사례인데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주택 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현재는 비조정 지역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하고 조정 비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원래 주택 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개수를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택에 대한 취득 계약을 해놓고 매수 계약을 해놓고 아직 잔금을 안 쳤어요. 그럼 아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이에 기존 주택을 팔아버리면 주택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 거를 하나 더 샀다. 그럼 비조정 3주택이잖아요. 네. 비조정은 3주택부터 중과니까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세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만 했어요. 내가 아직 잔금 안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기존 주택 중에 하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한 주택에 잔금을 치를 때는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비조정 2주택이 중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알고 있다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 거냐. 우리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그 아파트 취득일, 즉 아파트 잔금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집이 이제 두 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자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분양권을 내가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이 분양권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앞으로 잔금 치를 때까지 한 2년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기존 주택을 하나 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택 수가 두 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중과를 피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두 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 하나 샀잖아요. 네. 그럼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죠. 그럼 무조건 3주택이잖아요. 그 사이에 기존 주택을 팔든 안 팔든 이 사람은 무조건 3주택 중과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놓쳐가지고 이제 취득세 중과를 맞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금 이 보류지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혹시 보류지가 뭔지 아세요? 카프카님? 뭔가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은 좀 어렵네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용어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하나씩 주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조합하고 소송이 붙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다 이제 시행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랬는데 한 소송 결과가 한 5년 뒤에 나왔어요. 5년 뒤에 나와가지고 이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럼 그 조합원한테도 아파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합은 이미 일반 분양하고 다 팔아갖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줄 아파트가 없죠.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그렇죠. 이제 여유를 이런 두는군요. 이제 분쟁이나 어떤 미래의 이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입주권이겠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정법에서 보류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보류지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조합이 이제 소송 예상자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류지를 한 8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명에 대한 소송이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2명한테만 주고 8명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2명한테 주고 네. 우리가 이제 보류지를 8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6개가 남아버렸죠. 네. 이 남은 6개를 이제 일반인한테 판매하겠다고 이제 매각 공고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류지 판매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이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할 때 이제 이거 성격이 분양권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아직 준공 전입니다. 준공 전이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이거는 보류지는 분양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할 때 이게 나온 물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행안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보류지도 분양권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런 사례에 실제 해당이 됐거든요. 주택을 이분이 2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류지를 하나 샀어요. 보류지 이제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낙찰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직 잔금이 한 1개월 남아 있거든요. 이 보류지 잔금이. 그 사이 하나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존 주택 중에 하나를 매매 계약을 다 체결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율을 따질 때 주택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분양권 취득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류지 사는 순간 기존 2채가 아직 다 안 팔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3주택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이 꽤 크겠는데요. 그리고 취득세 12%입니다. 근데 이 보류지 가격이 35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기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선 관련 후보별 좀 세금 공약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의 현재 이제 분위기로는 이제 거의 2파전이잖아요. 네. 이제 주된 그 후보들은 3명이긴 하지만은 네. 그 중에 이제 좀 지지율이 높은 분들이 이제 2분인데 그 2분의 이제 공약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있잖아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걸 좀 찾아봤더니 상속증여세에서 이제 이분이 공약을 내세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이 있죠. 네.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재산을 같이 형성했는데 상속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겠다. 이제 이게 공약에 들어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네. 상속세하고 증여세 최고세율이 10에서 50%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 원래 정부가 이제 40% 낮추는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게 국회에서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보다 더 낮게 30%까지 낮추겠다. 이제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제 그 각종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이 중과를 다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도 좀 유예 중이긴 한데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아예 종부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주장 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건 다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법률. 이제 법률을 개정하려면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수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그렇죠. 다수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상 어려워요. 네. 원래 상정법 개정안 중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 낮추는 게 작년에 세법 개정안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됐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네.
찬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지 않겠다.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현상 유지. 네.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지는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부동산 세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염려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부동산 세제는 절대 강화할 생각이 없고 또 규제로 집값이 잡힌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토보유세가 이제 저번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관심도 없고 전혀 할 생각도 없다. 지금 아예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세제 중에 종부세는 좀 더 완화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종부세는 지금보다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취득세 중과, 네. 취득세 중과는 아마 안 풀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지금 취득세 중과를 풀었다가 집값이 더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아마 손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세제들은 강화하지는 않겠지만은 현상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상속증여세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겠다. 이건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되든지 좀 상속 증여세는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네요. 그렇죠. 이제 그 두 후보의 유일한 공통점. 네. 그게 이제 상속증여세 완화. 이 부분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상속세를 이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을 이미 내놨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당장은 지금 민주당이 크게 찬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페이스로 보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잘하면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4개밖에 없어요.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합리적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이 유튜브 제가 좀 내용을 보니까 네. 상속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에 질문은 거의 안 달려요. 네. 거의 정부 욕밖에 없습니다. 세율이 높다, 네. 이중과세다. 근데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게 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물론 법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 소득세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죠. 그래가지고 약간 가격이 오른 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거는 완전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도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좀 지금보다는 완화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부터 혹시 시행되거나 조금 변경되는 세금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2025년 개정세법 규정을 좀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사실 역대급으로 개정세법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나 이제 금융세제에서 매년 개정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재부에 근무할 때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회청에 와서 근무할 때마다 매년 개정세법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개정세법 내용 중에 이제 알맹이가 별로 없는 거 이런 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가격 급등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규제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금융세제가 몇 가지가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었죠. 그 사항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여기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정치적 경랑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이제 두드러지는 내용이 좀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금융세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금투세 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컸거든요, 금투세가.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거라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돼서
이제 금융자산 투자자들은 좀 한시름을 놓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2025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그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과세가 유예가 돼 버렸죠. 이것도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좀 전향적으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제 2027년까지 유예가 됐고, 제 생각에는 과연 그럼 27년에 또 과세를 시작할 거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래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가상자산 과세를 이제 반대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주로 누군가요? 주로 이제 20, 30대 그렇죠. 청년층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 30대 청년층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바뀌더라도 아마 20, 30대의 이런 이제 의사들을 네. 무시하고 이제 그냥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요하게 바뀐 내용이 주식 증여시 이월과세 규정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원래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걸 처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은 증여할 때의 시가가 아니고 당초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 이걸 이제 끌고 오는 거, 네. 이거를 이월과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제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해외 주식을 투자했다가 좀 차익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었느냐?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담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테슬라를 3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게 현재 6억까지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럼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으니까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배우자의 주식 취득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은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이 시가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바로 팔았어요. 그럼 양도가가 6억. 그 다음에 증여받았을 때 시가인 취득가가 6억이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없어져 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도 2월 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3억에 사서 부인한테 6억에 증여하잖아요. 남편한테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해 버립니다. 2월 과세가 적용하면은 부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고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 다만 이 2월 과세는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팔고 1년 있다 팔면은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 여기 고민이 좀 많고 관심도 많으십니다. 2025년 이후에 좀 예상되는 상속 증여 관련된 절세 방안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세무 상담을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권유해 드렸던 절세 방법은 네.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반드시 감정평가받아서 시가로 증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꼬마 빌딩 있죠. 네. 꼬마 빌딩은 예전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이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시가로 과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로 증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시가격으로 이제 증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중에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닌 것들, 네. 아주 고액 주택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지금 가장 아파트 중에 핫한 지역이 서초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반포 쪽이요. 쪽. 네. 거기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포의 반포 주공 1단지, 옛날 이제 구반포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포 한신 2차, 여기 뭐 신반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반포나 신반포 이런데 구축 아파트, 네. 뭐 지은 지 한 40년 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기가 32평대 아파트가요. 얼마냐면은 거의 70억이 넘습니다. 아직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구축 네. 아파트인데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근데 이 아파트들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얼마였느냐? 불과 7, 8년 전에만 해도 20억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상담으로 오신 분들이 뭘 가장 후회하냐면은 한 7, 8년 전에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20몇 억이었잖아요. 그때 자녀들한테 좀 그렇죠. 증여를 증여를, 해가지고 네. 그때 자녀들하고 같이 취득을 했으면은 그럼 이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이 향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모 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제 70대, 70대 되신 분들, 60대 후반 70대 되신 분들이 뭐 5년이나 10년 뒤에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30억 초과가 세율이 50%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녀들한테 그 당시 좀 증여세를 내고 한 50%만 증여를 해놨으면은 당장 오른 부분도 자녀들이 향유하고 상속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증여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속이나 이제 증여 상담으로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조건 빨리 해라. 빨리 하고 가급적 분산시켜서 증여를 해라. 증여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들만 주고 싶고 며느리는 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증여세를 생각해 보면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세부담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네. 전체 증여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쪼개지면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 어떤 이제 이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부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 사위, 손자 같은 이제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을 상속인 외의자라고 그러는데 며느리, 사위, 손자한테 증여를 하고 만약에 증여했던 부모님이 5년만 지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재산에 가산을 안 해요. 네. 자녀는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는 5년.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할 때 자녀들만 증여할 게 아니고 이제 자녀들의 배우자, 네. 며느리나 이제 사위들한테도 증여를 해서 우선 증여세 부담이 당장 줄어들고 나중에 부모님이 5년 지나고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커지겠죠. 절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좀 계획해서 증여하고 상속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미리 이제 계획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가급적 세무딜이라고 상담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징벌적 과세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취득세나 뭐 종부세 그리고 제초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 나오면은요, 일반적인 양도세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는 밑에 댓글에 양도세 질문만 있지, 네. 뭐 정부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취득세하고 상속세, 종부세 이런데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 비판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세금들이 징벌적 세금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이제 지금 기호 1번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지금 분위기로는 취득세 중과는 당분간 안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정부가 취득세 중과 폐지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포지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취득세 중과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뭐 제 의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집값도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은 많이 올라서 못 푼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 쪽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집값이 안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미분양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주택 개수에 따라서 뭐 몇 채 이상이면은 중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수도권의 핵심지 이런 것들은 뭐 중과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들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중과를 폐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기호 2번인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김문수 후보 공약은 중과 폐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분간은 중과가 폐지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부세는 약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호 1번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보다도. 그래서 지금 당장 더 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아예 재산세를 통합한다고 그랬으니까 종부세 부분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초한 부분은 사실 이제 세금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사실상 이제 굉장한 규제로 작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야가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어떤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선인데 사실상 이 제초안이 공급 늘리는 데는 약간 걸림돌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완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좀 똘똘한 한 채가 좀 열풍입니다. 이게 세금 규제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똘똘한 한 채의 트렌드가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카프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열풍은 굉장히 이제 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핵심지들은 뭐 2021년에 전고점을 이미 다 뚫어가지고 그 그보다 초과해서 한 20-30% 이상 오른 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반면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21년이 거의 전고점이었거든요. 21년 전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떨어져가지고 회복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대출 규제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규제 중에 가장 이제 여기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여기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장 취득세 중과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뭐 더 강화하지는 않겠지만은 당장 종부세를 폐지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은 당장 이 똘똘한 한 채 열풍은 당장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오른다. 사실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요에 따라서 세율을 정할 게 아니고 가액에 따라서 좀 세율을 차등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종부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거든요.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어요. 종부세는 원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기 수요자가 아니에요. 근데 집값이 비싸다고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제재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많이 줘라. 그 세제 혜택이 없으면은 이 종부세 제도는 위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 헌법 불합치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기재부가 세법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최대 50%까지 해줍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 세액 공제를 했어요. 종부세가 사실상 보유세니까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한 소득자들은 낼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령자 세액 공제는 최대 4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는 과거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설정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똘똘한 한 채 열풍에도 불구하고 또 다주택자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주택자 절세 전략 중에 좀 현재 시점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 중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좀 이제 다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살고 있는 집 외에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 채를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채나 또는 최대 두 채까지는 감내를 할 것 같아요. 뭐 비조정 지역 위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를 반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단기간 내에 한 뭐 5천만 원이나 뭐 몇천만 원 정도 오르면 바로 팔고 이때 이제 가장 걸림돌로 작동하는 게 뭐냐면은 단기양도 중과입니다.
우리 주택을 취득해서 1년 안에 팔면은 세율이 70%예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77%. 2년 안에 팔면은 66%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취득세하고 이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양도 차익, 이거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848 하는 거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업소득은 단기양도 중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소득은 단기양도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통 이제 요즘 경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아요. 싼 물건을. 그리고 약간 수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익을 한 5천만 원 정도 붙여서 팔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 시간이 한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단기양도 중과가 아니고 우리 6에서 45% 기본세율, 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우리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자가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리를 할 수 있을 때 수선비도 나가잖아요. 이 부동산 매매업은 이러한 비용들도 다 경비처리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나 부모, 특히 이렇게 가족 간에 자금 이동이 있을 때는 좀 자금 출처 조사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증여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증여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자녀들한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여해 줄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우선 자금을 대여해 줄 땐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쓰죠. 네. 근데 차용증을 쓰고 이제 이자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이 많잖아요. 이제 당연히 줘야 이게 네. 차용된 걸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를 그럼 몇 프로를 줄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요. 먼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제 가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 쓰고 이자를 안 줘도 괜찮다. 이런 내용 많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제가 집을 사는데 딱 2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2억 1,700 이하죠. 그렇죠. 2억 1,700 이하면은 이자를 안 줘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자 없이 한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5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근데 과세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너 부동산 살 때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그때 제가 뭐 여차여차해서 다 소명을 하고 2억 원은 부모님한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딱 내밀었어요. 그럼 과세당국이 잘했다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이 원금 2억 있잖아요. 네. 원금 2억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차용증은 사실 나중에 사후에 소급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내가 소급 작성은 안 했더라도 과거에 5년 전에 작성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과세당국이 나중에 점검 나오면은 돈 빌렸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2억을 그냥 증여를 받아버린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빌려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증여세 과세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차용증 기본적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게 그냥 증여해준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자 지급입니다. 그 이자를 꼭 주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2억 1,700 이하라 하더라도 뭐 이자를 안 주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자를 주는 게 좋고요. 그럼 이자를 이제 몇 프로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자는 그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줬잖아요. 2억을 빌려줬으니까 원래 상증법상 이자의 시가는 4.6%거든요. 그럼 2억에 만약에 내가 이자를 1%만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4.6%에서 1%를 빼면 3.6%죠. 네. 그럼 3.6%에다 2억을 곱하면은 72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자 과소 지급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2억을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줬는데 이자를 1%씩 주고 있다. 그럼 우선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원금을 증여받는 걸로 보진 않아요. 네. 원금은 진짜 빌려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자를 또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돼요. 1%를 주면은. 왜냐면 4.6%에서 1% 빼면 3.6% 덜 주는 거고 3.6%에다 2억을 곱하면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제 2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1%니까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는 이자 소득 이자 소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 소득세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일반인들 이자 소득세 몇 프로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은행에서 이제 이자 받을 때는 15.4%를 원천 징수하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사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세율이 몇 프로냐면은 27.5%입니다. 소득세가 25%, 지방세가 2.5%, 그래서 27.5%.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과세당국에서 포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자를 받아도 그냥 잘 넘어가요. 과세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네. 그럼 이게 다 노출되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한테 과세가 되고요. 또는 아버지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네. 이자를 한참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나오겠죠. 네. 그럼 과세당국은 통상 10년치 계좌를 다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이자 받은 내역이 포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강의 나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의 나갔을 때는 이제 세법 규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법 규정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과연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좀 편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금액이 소액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고 당장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신고를 잘 안 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경우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부모로부터 이제 자녀가 자금을 빌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나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낼 때 차용받았다고 이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당장은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빌려준 내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자를 매년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금은 증여받은 걸로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는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과세당국은 나중에 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갚을 때까지 추적합니다.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후 관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후 관리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돈을 한 3억을 빌렸다고 이제 소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차용증도 제출하고 뭐 이자 지급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과세당국이 진짜 빌렸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전산망에다가 이 금액을 나중에 갚는지 안 갚는지 보겠다는 의미로 사후 관리를 딱 클릭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이나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전산에서 출력이 돼요. 점검하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담당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뭐 인사이동으로 이제 떠났을 거잖아요. 그럼 후임자가 와도 이 전산으로 이 사후 관리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부모로부터 빌렸던 돈 있잖아요. 이걸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점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안 나오고 3년이나 5년 지나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3억을 빌렸다고 과세당국에 소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났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네. 국세청에서. 그래서 과세당국이 이제 이걸 다 잊고 있구나. 이거 나중에 3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고 있어요. 자녀가 그 집을 팔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 돈을 안 갚고 그리고 다시 다른 걸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과세당국 어떻게 보겠어요? 증여로 보죠. 그렇죠. 증여로 봅니다.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을 채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후 관리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취득했다고 소명한 분들은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네. 이자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야 되고요. 1, 2년 지나서 연락이 없다고 이자도 끊어버리고 원금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추후에
과세 당국에서는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쓸 때 네. 그 기간을 상환 네.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잡고 10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고 10년 후에 상환을 했다면 이건 증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이 길어도요? 네, 기간이 길어도 이제 자녀가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이제 추후에 과세 당국이 점검 나오기 전에 상환을 해버렸으면은 그건 진짜 빌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고액의 자금을 부모한테 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과연 저 10년 동안 자녀가 저 상환할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고액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선까지일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고액의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그 자녀의 능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연봉이 한 3억이 돼요. 근데 자녀가 10억을 빌렸어요. 이건 자녀 연봉 몇 년만 모으면 다 상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가 이제 아주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10억을 빌렸는데 자녀 연봉이 3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저 10억을 다 갚으려면 30년 지나도 못 갚거든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에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중에 어떤 방식이 좀 세금 측면에서 절세가 좀 더 가능한지, 또 이게 시가와 공시지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잖아요. 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거기에 비해서 근로소득의 이제 상승률은 굉장히 소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부모들의 이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집을 증여해 줄 거냐, 아니면 집을 살 돈을 증여해 줄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을 증여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현금을 증여하면은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강남은 당연히 이제 자녀들이 증여받아서 사기는 어렵고요. 강북권에 있는 신축만 해도 예전에는 10억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지역에 강북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거의 15억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증여해가지고 자녀들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만난 이런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은 자녀들한테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 있죠. 아, 네,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 중에 사업이 좀 잘 진행되는 곳, 그리고 사업성이 좀 좋은 곳, 주로 이제 역 근처에 이제 재개발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곳들이 이제 2017, 18, 19년 이럴 때 보면은 매매가 기준으로 한 1억 미만, 그 당시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안고 매매가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이내. 네. 이런 이제 빌라를 사가지고요. 보통 사업 시행 인가난 뒤에 그런 빌라를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 명의로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현금 한 7, 8천만 원을 증여하고 네. 전세 한 8천만 원 승계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의 빌라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을 시행하잖아요. 네. 그럼 조합원 분양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한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한 3억에서 한 5억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될 때, 보통 이제 2021년, 22년 준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준공되는 시점에 당장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 한 3억 이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그 준공되는 물건에 이제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으로 그 아파트 잔금을 충당하는 거죠. 네. 그럼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준공된 뒤에 그 새 아파트 가격은 뭐 10억이 훨씬 넘어버렸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좀 대출 받아가지고 임차인 세입자 퇴거시키고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들어 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지금 당장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주면은 그러려면 이제 증여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당장 부모가 15억 조달해 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의 이제 빌라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초기 재개발은 사업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단위가 훨씬 커지겠죠. 지금 한 뭐 3억대 이상의 이제 자금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주고 나중에 이
빌라가 이제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과정. 이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자녀들의 주택 마련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조금 돈이 더 되고 새 것이 될 걸 미리 사주시는 거네요.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서울 수도권도 재개발 또 재건축이 조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또 절세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세 전략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기존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죠. 네. 그리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은 이걸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일시적 이주택은 기존 주택의 양도세도 비과세해주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를 안 하고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죠. 근데 기존에 이제 새 집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내가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곧 새 집으로 바뀔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새로운 집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곧 새 아파트로 바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투자도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샀을 때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3항과 4항에 있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등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존에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갈 입주권을 하나 사는 겁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입주권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관리 처분 인가난 뒤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있죠. 그 권리를 도정법과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딱지 같은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요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 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 해주냐면은 이 입주권이 언젠간 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네.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됐잖아요. 네.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 세대원이 이 준공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이게 사후 관리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네요. 그렇죠. 거주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팔고 비과세 받고 이 새 아파트 준공됐잖아요. 들어가서 최소한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이 새 아파트도 1주택 상태에서 팔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퐁당퐁당으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절세 팁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내가 이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진행 중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빌라나 아파트가 사업이 진행되면 멸실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멸실 될 때 내가 거주할 집이 하나 필요하겠죠. 네. 그럼 내가 거주할 집을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얻는 게 아니고 사요. 좀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1년 이상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이 집. 이걸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내가 1년 이상 이 집에서 거주하고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이제 준공이 되면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럼 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죠. 그래야죠. 이사 갈 때 이 대체주택을 팔잖아요. 그럼 이 대체주택을 또 비과세 해줍니다. 이걸 이제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 비과세 받고 새 아파트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사후 관리가 있거든요. 새 아파트 준공되고 3년 안에 전입해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끝나는 거고 우리 새 아파트 들어가 또 살잖아요. 살다가 또 1주택 상태에서 팔면 또 비과세 받고.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절세 팁이어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 돈으로 내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산 경우에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 설명드렸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는 주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소득, 이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취득 내역이 과다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증여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겠죠. 네.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 신고 안 이루어진 자금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조사받을 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전혀 세금을 추징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수익이 많은 사람들. 우리 비트코인 수익 지금 과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지금 가상자산 이제 과세가 26년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파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부터 통보가 오는 거지 과거 거는 통보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죠. 네. 이건 아직도 통보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친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좀 몇 년 전부터 일찍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거래로 한 50억의 수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주위에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 자금으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대출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소득세 신고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강남에 30억대 아파트를 샀어요. 네.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야? 또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소명 내역이 뭐냐? 가상자산 매매 차익 이게 50억이었다. 그럼 이게 소득세 과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당장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으로 부동산을 살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막상 나왔을 때 과세가 되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지금 과세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초기 투자금 있죠. 네. 이 초기 투자금은 본인 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 부모님으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근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소득은 저희가 과세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이 금융 계좌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자산들을 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거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년 동안에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이상이 한 번이라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 5억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면은 그때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네. 2024년 기간 중에 2024년 말 잔액을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그 5억 기준을 터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24년 그 금융계좌 잔액을 24년 말 잔액을 25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를 안 하면은 불이익이 엄청 크거든요. 네. 우선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 근데 과태료가 최고 20%예요. 금융계좌 잔액이 20%. 그 굉장히 크죠. 만약에 잔액이 10억이었다. 그럼 최대 2억까지 이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과태료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금액이 50억 이상이잖아요. 50억 이상인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과태료 빼고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뭘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우선 금융자산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네. 보험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식이 있죠. 네. 주식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식 잔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 그 가상자산이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도 과세는 2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계좌 잔액이
가상자산을 이제 팔면 계좌가 잠깐 그 계좌가 이제 금액이 찍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5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과세당국에 통보가 안 되잖아요. 거의 통보가 안 돼가지고 요거 신고를 안 해도 과세당국이 이거 포착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다 국세청으로 통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도 지금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국세청과 해외 이제 조세당국이 지금 정보 교환 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료가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를 이제 안 당하려면은 가급적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무슨 제재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가 교환되면 이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세금이든 아니면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이든 이제 공부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거나 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달려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당국의 이제 통지나 고지를 받은 다음에는 사실상 해결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내나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실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